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연명의료 중단은 이런 안락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멎은 그 말기 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걸어놓고 막 또는 혈액투석기도 돌리고 막 이러면서 더 살리는 것이 과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냐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냐. 그것은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임종 과정에 들어가 있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거기에 연명의료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처참한 일이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가역적인 상태는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잘 지내시는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봉사자가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그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러다가 숨이 멎었어요. 그러면 차트에 보니까 DNR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셨네. 이러면서 그럼 장례 치러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는 그 떡을 이렇게 젓가락을 하든지 썩칭을 하든지 해서 빼주면요.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한 3개월 4개월 또 잘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가역적인 상태냐 불가역적인 상태냐. 그렇죠? 가역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시켜서 얼마든지 몇 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가역적인 상태의 임종 과정에 빠지는 환자는 그렇게까지 해서 인공호흡기 달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든 게 바로 우리 김세현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우리 여기 사무총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 이제 애를 썼던 그 법입니다. 이 법을 저는 호연지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호스피스법하고 연명의료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이 돼가지고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어떤 기운이라고 한다면 호연지법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1장 1조에 나와요. 그래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람변명원 사건을 말씀드려서 그거 말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김씨 할머니 사건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브란스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식물 인간 상태가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싫어했다 그러면서 인공호흡기를 떼게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인공호흡기를 떼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그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 돌아가시고 한 1년 가까이 잘 지내시다가 다른 병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우리나라 대법원이 허락을 해줘서 이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으니 연명의료법도 마치 식물인간이 인공호흡기를 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이 법이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좀 이따 또 토론자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5개년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연명으로 중단 대상 환자가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 그렇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의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되고 해당 전문의 한 사람을 포함한 2사람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7가지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의료진들이 파악해서 연명의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단할 수 있게 했고요.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의료가 4가지가 있어요. 통증 조절,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호스피스 대상이 말기 환자는 이제는 이 질병 네 가지가 아니라 어떤 질병도 관계없는데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다 호스피스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든 죽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쳐갈 곳이 호스피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암 환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요,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질환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를 하게 됐고요. 아까 중단할 수 있는 네 가지 연명으로에 추가돼서 에크모라고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가 다 연명으로에 해당이 되어서 중단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 환자를 의사들이 판단하면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의사가 없는 경우에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의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은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의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1초 이내로 시행령이 이제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인인 경우에 의사 추정을 할 수 없을 때 1초 이내에 가족 전원의 합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결정, 가족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인권을 생각해서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이 연명으로 중단을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행여라도 인권이 침해당할까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3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1초 이내의 가족의 허락만 있으면은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분이 없을 때에는 2초 이내에 직계 정비소, 이런 분들도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해놨고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2명의 의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에는 이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호스피스 의사 한 사람만으로도 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이 두 가지 서식이 있는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 성인이면 누구나 다 작성할 수가 있는데 대한웰다잉협회에서 작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가 환자 앞에서 환자의 의사를 물어가면서 작성하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환자의 의사를 얘기하는 건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과거에 적었던 거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 환자에게 한 번 더 확인만 하면은 그것이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이 데이터가 이제 다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스피스도 암이 아닌 환자까지도 확대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법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죽음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유교적으로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살아있을 의식이 있을 때 유서를 쓸 수도 있고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뀌면서 저는 죽음을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명의료 중단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연명의료 계획서로 인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3분의 1, 또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이 3분의 1,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3분의 1이었는데 본인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은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아프고 나서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3분의 2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권 안에서 자기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웰다잉협회를 중심으로
이 웰다잉 문화를 바꾸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암 외에도 다양한 병에 호스피스를 원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이런 다양한 질병을 호스피스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가 마라톤에서 말하자면 올림픽 스테디움의 그 마지막 한두 바퀴 도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젖은 수건을 던져가면서 세숫대야에 물을 뿌려가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제 꼬리점이 다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또는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를 향수도 뿌려가면서 웨딩드레스 입혀가면서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그 신부 대기실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모습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병원에는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가 있는데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요. 거기다가 웨딩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있지만 결혼식을 못한 거죠. 저희가 불이 나게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고 호스피스 병동을 결혼식장으로 바꿔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3주 전의 모습이 이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셔서 저희는 저희 병원 호스피스를 꿈을 이루어드리는 호스피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음의 이 5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심리가 참 복잡해요. 이 말기 암 환자들,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이런 복잡한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량 학살, 또 도시화 현상. 그래서 옛날에는요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어릴 때 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모습, 또 바깥에 뜰에 있는 소가 여러분들 그 무슨 소리죠? 그 영화 나오는 소리? 예, 맞아요. 그 원앙 소리. 그 소가 원앙 소리 딸랑딸랑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까지 다 경험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그냥 꽃 한 송이 이렇게 올려놓고 묵념하다가 그냥 육개장 먹고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웰다잉 형태를 통해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수지 박사님이 WHO에 채택된 인터퍼스널 케어링 기법이에요. 전 세계가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김정남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이 호스피스 봉사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또 봉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봉사를 할 때 어떨 때는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임종이 다가오는 분들은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비밀을 이 호스피스 봉사자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 신부님한테 고해 상사하듯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환자 중에 담낭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실에 있으면서 저희가 수소문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세컨드 처벌두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그 사모님, 원 마누라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수십 년 만에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살던 그 엄마가 이 남편 담낭암 말기 소식을 듣고서 호스피스 병실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그 모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호스피스 봉사자를 부르더니 자기 세컨드를 불러달라고. 거기 하고도 이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이 호스피스 봉사자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 자기 마누라한테도 얘기 못한
그런 얘기들을 자기한테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룹에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소문을 타고 그 원부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뭐가 달라졌으면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안 했으면은 그 세컨드 하고라도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그런 너무나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왜 가운을 걸치잖아요. 그 가운이 어쩌면은 거룩한 성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프로페셔널이라는 직업 그러면 우리 여기 수녀님 와겠습니다만 성직자, 그렇죠? 그 다음에 법조인, 그 다음에 의료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도 다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직업이지만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이 전문직은요 신을 대신해서 가운을 걸치고 행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고해성사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의를 걸치고 고해성사를 받는 거죠.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고 무기징역을 언도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법복을 걸치고 신이 준 가운을 걸치고 언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도 병들어 죽을 텐데 다른 사람의 배를 칼로 찔 수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신이 부여한 의사의 가운을 걸치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음도 준비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호스피스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신이 부여한 이 거룩한 옷을 걸치고 신을 대신해서 천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을 곁에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의 비밀을 우리 가족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나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름을 입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그럼 그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자기결정권 존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가족들이 결정하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때라도 반드시 이것을 가져와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갱신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받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생활 구석구석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상담사를 붙여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명으로 중단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명으로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치매 환자, 자기 부모님이 치매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새로운 법이 생겼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이런 의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나 치매나 정신병자들도 연명으로 뭐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 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적 환경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암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이제는 호스피스를 거쳐서 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많은 호스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또 그 교회에 여러 종교 기관에 호스피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죽음 문화 변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서 웰다잉 시민운동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한 웰다잉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이제 사단법인이 될 텐데 이것을 정부가 좀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웰다잉을 잘 준비하려면 이런 7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고 호스피스 봉사로 인종을 돕는 경험을 하고요. 가족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1년에 한 번 유서를 작성하고 사전연맹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